호남 지방에 밤새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명이 실종되고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다시 북상하며 전국에 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유령 아기를 막기 위해 당정이 병원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아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TF 구성도 추진됩니다. 사교육 카르텔 신고 접수가 시작된 지 닷새 만에 교육부에 1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6건이 유착 의혹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3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면 차량까지 몰수하는 방안을 검찰과 경찰이 추진합니다. 반란을 주도한 러시아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고 루카셴코 대통령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주변 동유럽 국가들의 긴장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갑니다. 남부지방에 머물렀던 정체정선의 영향으로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북 지역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도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폭우 피해는 30여 건인데 정읍시 산내면에 있는 사실제 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난 게 대표적입니다. 또 새벽 5시 반쯤에는 순창군 유등면의 한 주택으로 인근 밭에 토사가 쓸려 내려와 안전조치가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전북 정우면 초강마을에서는 오이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고 정우면 동진강에는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경남 지역에는 밤새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면서 피해 현장 살펴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건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입니다. 광주로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훌쩍 넘었습니다.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맨홀 아래 물이 역류했습니다. 물기둥처럼 솟아오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가가 있는 골목길도 이렇게 물에 잠겨서 마치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네, 이번엔 전북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흐린 하늘에 연속으로 번개가 치는데요.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섬광이 온통 하늘을 뒤덮습니다. 하천물이 불어나서 출입이 통제가 됐고요. 불어난 물은 바로 옆 산책로까지 넘어올 듯 위협적인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경남으로 가봅니다. 경남권 역시 남해, 사천, 진주 등에서 시간당 7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 맨홀이 막혀 역류하면서 소방대원들이 지금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도 쓰러진 현장이 있는데 잠시 뒤에 화면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나무가 쓰러져서 소방대원들이 복구하는 모습도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직접 전기톱을 들고요.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일일이 자르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치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야행성 장마로 남부지방에 3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모레는 다시 남부지방에 호우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취재 기자 함께 자세한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300mm면 말 그대로 물폭탄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까? 300mm 정도라면 물폭탄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사이에 이렇게 쏟아졌기 때문에 정말 물폭탄이라고 부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비가 내린 지역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예. 가운데 보시면 약간 자주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고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0mm 이상. 광주 지역 쪽, 그러니까 이 지역을 보면 약간 더 밝은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의 250mm가 넘는 비가 내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강우량을 보면 광주가 284mm가 내렸고요. 예. 경남 남해 같은 경우가 200mm가 넘었고 그 밖에 전남부 그리고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렸잖아요. 예. 오른쪽이 낙뢰를 표시한 부분인데 어제만 낙뢰가 3,352회가 쳤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만 2,600회가 쳤습니다. 예. 이 정도로 강한 비라는 거는 시간당 1시간 내린 비의 양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 건데요. 전남 한평과 경남 남해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70mm가 넘었습니다. 예. 시간당 70mm의 비라는 거는 아마 살면서 한번 겪기 어려운 정도의 비입니다. 보통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와이퍼가 작동을 안 하고요. 예.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50mm 이상의 비가 2시간 정도가 내리면 도심 지역이라도 서울이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피해 양입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피해가 많이 속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한 비가 예측된 상황인 겁니까? 어제 솔직히 예측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마 전선이 남해안으로 내려가면서 주로 남부와 제주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측까지는 했는데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강하게 비구름이 발달할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초저녁까지만 해도. 그렇죠. 기상청이 보통 17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그날 밤과 그 다음 날까지의 예보를 발령하는데 네. 그래프를 잠깐 보실까요? 예. 어제 오후 5시에 기상청에서 낼 때는 제주도가 최고 150mm 이상 그러니까 제주도 쪽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그 밑에를 보시면 100mm 이상으로 남해안 쪽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mm 정도라면 이 정도의 피해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예. 어제 분산돼서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녁 9시쯤에 상황이 바뀝니다. 다시 예보를 낸 거죠. 예. 어떻게 됐냐면 9시 10분에 발표를 했는데 예. 예보가 강우량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전남권, 경남권 남해안 쪽으로 어느 정도의 비를 예상을 했느냐. 최고 150mm로 강우량을 확 올린 겁니다. 근데 15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를 했는데 실제 비는 예. 평균적으로 150mm가 오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곳은 284mm가 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2배 가까운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측도 약간 어긋났지만 충분히 수정을 해서 예보를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 피가 속출한 겁니다. 예, 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도 나중에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낮에는 비가 좀 소강 상태고 내일부터 비가 또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마 전선이 지금 남해안에 있다가 약간 더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의 비는 소강 상태에 드는 거고 예. 낮 동안에 소나기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장마 전선이 다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요. 이게 앞으로의 장마 전선의 움직임을 예상을 한 겁니다. 예. 내일이 6월 29일이죠. 예. 6월 29일에는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서 먼 남해상에 있던 장마 전선이 다시 중부지방에 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중부지방 전체로 확산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마 전선이 모레 6월 30일에는 다시 어디로 내려가면 남부지방까지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비의 무대가 중부에서 남부로 내일과 모레 사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 7월 1일 상황을 좀 볼까요? 주말이죠. 예. 장마 전선 제주도 부근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내일은 중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질 겁니다. 네. 예. 최고 강우량은 수도권을 포함해서 150mm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예상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비할 때는? 150mm가 최고 예보가 됐다고 하면 예. 200mm 정도까지는 그 범위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300mm 가까운 비가 내렸고 평균적으로 150mm의 비가 내렸죠. 예. 그런데 모레 같은 경우에 이 주로 남부지방에 걸리면서 제주도에는 250mm, 남부지방에는 200mm 예보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280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또다시 20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린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끝이 아닌 거죠. 7월 1일까지 남해안, 제주도 부근에 이렇게 걸리면 어디까지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냐면 전남, 경남까지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린 데를 또 때리는 겁니다. 비가. 예, 예. 그러니까 2차 피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 29일은 일단 장마전선이 중부로 오긴 하지만 그때도 남부에는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때는 중부지방 오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오후 늦게나 밤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비는 실제로 30일 정도쯤이 예상이 되고요. 저는 조금 더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30일 밤부터 7월 1일 사이 이 야간에 취약 시간대에 또 야행성 장마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30일과 7월 2일에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물러나면 중부지방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비가 내릴 때는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다가 비가 주춤할 때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남해안에는 피해 복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2차 피해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비가 내린 상태란 말이죠. 그것도 예. 굉장히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토양의 물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일에 시간당 30mm 이상, 이번처럼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면 축대 붕괴, 산사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특히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이틀 만에 또다시 비가 쏟아진다면 홍수주의보가 이번에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천 같은 경우 홍수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뭔가 침수나 역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시 정리를 해주고요. 특히 홍수 같은 경우 충분히 물을 빼주고 나머지는 산사태나 축대 붕괴가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엘니뇨 영향으로 사실 올 장마에 남부지방에 좀 비가 많이 올 거다 이런 전망은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올해 장마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올리면서 장마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일본 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쪽으로까지 올라오면서 장마가 시작됐는데 그게 늦었습니다. 제주도가 6일 정도 늦었고요. 내륙 같은 경우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장마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예. 지금 고기압이 계속해서 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밀었다가 내려왔다가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위험한 게 꼭 남부지방에 걸리는 겁니다. 남부와 제주지방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많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장마가 늦게 시작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이다라는 기후 예측이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졌고 특히 이번 장마 같은 경우는 야행성 장마, 그러니까 예. 밤이 되면서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한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거고 이번 주말까지도 또 한 차례 예.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부 지방에 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주말까지는 일단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내일은 중부지방, 모레부터 그리고 모레 밤 특히 남부지방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진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수 대비를 위해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모래주머니와 물막이판 등을 설치합니다. 지하 공간에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곧바로 지상으로 대피하고 대피 시에는 구두나 슬리퍼보다 운동화가 안전합니다. 차량은 안전지대로 이동하거나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로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을 삼가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물은 멀리 피해갑니다. 마른 천이나 고무장갑을 이용해 가정 내 전원을 차단합니다. 대피 장소를 미리 숙지하고 산사태 징후 발생 시 즉시 대피합니다. 산사태 발생 지역에서 대피 시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유령 아기를 막기 위해 당정이 병원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아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TF도 추진됩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출생을 신고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이 수업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관련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후 불이익 사례가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군 훈련 학습권 보장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출결이나 성적 처리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또 이에 맞춰 올해 2학기 전까지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바꾸는 걸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공포를 주장해서 수산업계가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늦춰야 한다며 일본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포를 조장해 천일염 사재기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시장 상인들은 급락한 수산물 소비로 텅 빈 시장을 지키며 살려달라 아우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이 문제는 그 한문경 대표 말씀이 괴담과의 싸움이고 반일 종족주의와의 싸움이고 질 수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잘 대처해야 된다. 일본 정부에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 가능한 행위들이에요. 왜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냐. 지금 정부 여당에서 뭐 횟집 다니고 먹방 찍고 다니면 답니까?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1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6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혹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의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오늘 YTN에 출연해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22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10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107건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에 관련된 부분과 연계된 그러한 유착 의혹이 16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교육에서 또 뭐 전체 우리가 사교육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특히 대형 입시 학원 이런 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제보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과태료, 교습 정지라든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 등 아주 엄정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다음 달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삼양라면도 가격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가격을 올렸을 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매점 기준 한 봉지에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신라면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이 인하됩니다.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분업체들이 다음 달부터 밀가루 공급 가격을 내리기로 한 것을 제품가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분사들이 납품가 인하를 통보를 해왔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한 5% 정도 가격 인하가 된 셈이었고 삼양식품도 라면 등 12개 대표 품목의 평균 가격을 4.7% 인하하고 오뚜기는 다음 달 중에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값 인하를 권고한 지 9일 만에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하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는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가격을 올릴 당시 10%대의 인상폭과 품목에 비하면 이번 인하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라면과 비슷하게 밀가루를 주 원료로 쓰는 빵과 과자 업계도 원가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격 인하 움직임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이처럼 라면 업계 결국 몸값을 낮췄습니다. 가격 인하의 신호탄이 될지 다른 식품업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정부가 제분업체를 소집하고 나선 만큼 다음 달 밀가루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분업계도 밀가루 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면 밀가루를 주 원료로 쓰는 빵, 과자 업계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서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또 빵이죠. 그래서 빵 가격도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요구들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른 가공식품 가격들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려가면 좋겠지만 가격이 더 오르는 식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유인데요. 농가 생산비가 오르면서 올 하반기 우유 원유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합니다. 원유값이 오르면 원유를 주 재료로 쓰는 우유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지난해 낙농진흥회가 원유값을 올리기로 하면서 우유 가격이 일제히 올랐고요. 우유를 많이 쓰는 대표 업체인 카페 사장들도 치솟는 원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두 가격이 한 20% 정도 인상이 됐고 또 다른 부자재 가격도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근데 원유까지 또 인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좀 이거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또 끌고 가야 되나. 묶음으로 된 수입 맥주 구매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이제 더는 4캔에 11,000원이 아닙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수입 캔 맥주 묶음 가격이 12,000원으로 오르기 때문인데요. 인상폭은 9.1%에 이릅니다. 여기에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와 아이스크림, 안주류 등도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25%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부러져치는 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네, 평소 알던 사람도 몇 살이냐고 물어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부터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계산 간단합니다. 예시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생일을 공개했습니다. 시기라고 하긴 좀 거창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1986년생인 저는 아직 올해 생일 전이라서 36살입니다. 11월 18일 0시부로 저는 37살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오늘 2살 벌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이를 먹었던 신생아 0살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해왔던 대로 개월수를 세주면 되고요. 돌이 지나면서부터 한 살씩 늘어납니다. 아이가 크면 학교에 보내야겠죠. 초중등 교육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냥 지금처럼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진학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짝꿍과 친구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반에 있는 학생끼리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땐 같은 반 모두 친구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카들을 만날 때도 올해 몇 살이냐보다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인이 될 때쯤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세 가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술을 사거나 입대를 위해서 신체 검사 받는 거 생일이 지났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는 그동안에도 만 나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의 경우 보험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할 때 약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바뀌지 않거나 헷갈릴 수 있는 걸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만이라는 걸 빼는 게 기준이 됩니다. 이 기본적인 취지는 여러 계산법에 따라서 발생하는 혼선 그리고 분쟁을 해소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어떻든 우리 모두 한두 살씩 오늘 어려졌습니다. 법제처장의 축하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28일부로 최소한 1살 또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2살이 젊어지시니까 많이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기업들이 저출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셋째를 낳으면 직급을 올려주거나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는 회사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직장인 모영신 씨는 아침마다 사내 어린이집에 2살 아이를 보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땐 밤 10시까지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제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지인을 통해서 좀 아이를 맡길 부분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느 정도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2년 동안 재택근무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키고 넷째를 낳으면 1년 동안 3천만 원 한도에서 육아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출산을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출산을 앞둔 구성원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바꾸도록 하고 특별 제작한 의자와 등받이 등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임한 구성원들이 정말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임산부 지급 물품이나 출산 축하금 등도 회사의 배려와 축하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대부분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쏠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월임금 50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은 80%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월임금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사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죠.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 문화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동료 직원들을 좀 눈치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기업 자체 노력뿐 아니라 정부가 현재 한 명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소환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전 부 전 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직전 취재진을 만난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 중 군사 기밀을 하나도 없고 이번 수사를 역술인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과 괘씸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석 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보증금 납입과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으로 조 전 사령관이 지난 7일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현옥 KT 부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신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KT 건물 시설관리 업무 하청을 KDFS에 몰아주라고 KT텔레캅에 지시했는지, 또 그 배경에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신 부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구현모 전 KT 대표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건 홍보실을 통해 입장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KT그룹은 구 전 대표 취임 직후 KT 시설관리 일감을 발주하는 업체를 KT 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꾸고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행인들을 덮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차량. 초록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이 차량에 전해졌는데도 운전자는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신호등을 들이받는가 하면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뺑소니 질주는 1km가량 계속되다 신호대기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25살 A씨가 낸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50대 남성 등 다른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요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테스트 요구할 수 있어요, 경찰관한테. 경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과 검찰이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사상자를 다수내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저지른 경우 경찰과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에서 적발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초동수사 단계부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탄압과 계약 그리고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실종 등으로 사회 전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총파업 투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입양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유령 아기 2천여 명에 대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사라진 아기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실제 입양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과 온라인 접촉을 해봤다고요? 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아기 개인 입양을 문의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혼모라 아기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져 입양을 보내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메일이나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기면서 연락달란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개인 입양을 받느냐고 묻자 나이와 사는 지역, 어떤 상황인지 알려달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초음파 사진까지 요구하며 임신한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개인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긴 하다며 태아의 성별을 물어봤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기를 개인적으로 입양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이 같은 불법 개인 입양이 성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행 입양특례법은 친모가 반드시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입양시설을 거쳐야 아기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려는 미혼모 등이 개인 입양을 선택하는 겁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를 원하는 건 양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아에 대한 편견 등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기관 입양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보는 탓입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돈이 오가고 아동 성별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는 등 아이가 마치 시장의 상품처럼 거래되는 현실인데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오픈 채팅방이나 오프라인상의 불법 입양을 통해 돈을 받고 넘기는 부분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여아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돈을 높여서 부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문을 입수해보니 적게는 29만 원부터 많게는 690만 원에 아이 한 명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아동매매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지만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현실입니다. 네, 불법 거래된 아기들의 규모 파악됐습니까?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은 지난 2015년부터 2,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400여 명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제외하면 행적을 알 수 없는 아기는 1,000여 명에 달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당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입양됐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학대받다 사망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다른 불법의 도구, 예를 들어서 아동의 노동이라든가 혹은 아이들의 어떤 성매매, 성착취 이런 어떤 대상이 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해 오늘부터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발견에 이어서 얼마 전 울산에서도 영아가 시신으로 발견됐죠. 경찰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영아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친모 35살 고모 씨는 현재 구속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울산에 있는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사건 발생 6일 만인 어제 10대 여성이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경기 화성시에 사는 여성이 재작년 말에 낳은 아기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영아를 넘겼다고 진술하는데 아직 아이의 생사와 소재, 또 아기를 데려갔다는 사람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시흥시에서도 지난 2020년에 태어난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사건이 확인되면서 감사원이 밝힌 유령아동 2천여 명 가운데 숨지거나 유기된 아동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한 친모 고 씨는 애초 영아 살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형법상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고 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고 사체 유기죄를 추가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25 전쟁에 함께 참전해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호국의 형제가 73년 만에 넋으로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국방부는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 허창호, 허창식 하사의 안장식을 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형제 중 형인 고 허창호 하사는 1950년 9월 제주도에 있는 오 훈련소에 입대해 국군 11사단에 배치됐습니다. 이듬해 1월 전북 순창 지역에서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됐다가 만 19살의 젊은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동생인 고 허창식 하사도 형을 뒤따라 입대한 뒤 1951년 5월 동해안으로 진격하던 도중 북한 6사단을 상대로 싸운 설악산 부근 전투에서 만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산화했습니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을 앞두고 어제부터 서해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훈련에는 호위함과 유도탄, 고속함 등 함정, 열척과 항공기 6대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제2연평해전 영웅의 이름을 한 명으로 부여받은 유도탄 고속함, 윤영함과 황도연함이 참가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에어쇼는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우주항공산업 박람회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기업들과 함께 이 행사에 참가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동행 취재했습니다. 육중한 몸매의 수송기와 여객기가
에어쇼 준비를 위해 시험 비행을 선보입니다. 팬데믹으로 그동안 열리지 못한 파리 에어쇼가 성대한 막을 올린 겁니다. 르브르제 공항 전시장에는 50개국 2천여 개 업체가 참가해 최첨단 항공산업 기술을 뽐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비롯한 우리나라 업체 20곳도 고객 사냥에 나섰습니다. 우주항공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30명가량의 대표단을 구성해 우리 우주항공업체들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우주항공산업 국내 시장 규모의 80% 넘게 경남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는 물론 프랑스 사프란 등을 찾아 우리 기업의 우수성과 경남의 투자 환경을 홍보했습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들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현장에도 일일이 참여했습니다. 해외 기업의 지방정부의 신뢰를 줌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힘도 실어주는 겁니다. 경남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또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기업들이 원하는 각종 입지를 마련해서 투자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추진한 민관 협력 해외 영업에서 나름의 성과도 컸습니다. 프랑스의 사프란과 100억 원 계약 체결 등 7천억 원이 넘는 수출 계약 체결이 예상됩니다. 또 100% 외국 투자 기업인 이탈리아 ITR 그룹은 300억 원의 신규 투자와 50명 신규 고용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기술 협력이나 계약 등에 있어서 해외 업체들의 관심도 커 추가 실적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여기 와서는 뭐 수출이 될 거라고 전혀 기대는 못하고 왔는데 어제 하루 동안 2개 업체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대만하고 인도는 날짜를 잡았고요. 민간 기업과 함께 세일즈 외교 첫 장을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서 시작한 경남도. 경남도는 우주 항공 산업을 민선 8기 경남 도정의 핵심 과제 중에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에어쇼 참가를 출발점으로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인재 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더욱 구체화했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영 매체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자국에 머무는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공격과 방어 전술 등 전투 경험은 우리가 그들로부터 얻어와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벨라루스군의 전면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상공에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댈라스는 43도, 뉴올리언스 44도, 엘라베마주 모빌 42도 등 4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았습니다. 폭염에 따른 응급 구조 신고 등도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에는 텍사스에서 48도의 폭염 속에 하이킹하던 14살 소년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지난 몇 주째 이어지는 열돔 폭염 현상이 이번 주말을 거쳐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럽 축구 빅클럽들의 영입 대상이 된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가 육군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입소 2주차 훈련 중인 김민재 훈련병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김민재는 훈련소 동기들과 함께 사랑합니다라는 손팻말을 나눠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혜택을 받은 김민재는 지난 15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3주 일정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2도까지 올라 있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더위에 지치기 쉬운 날씨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또 틈틈이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고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다소 흐립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원도 삼척과 영남 지방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오늘까지 남해안 부근에 머무르다가 밤사이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다시 중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제주도 많은 곳에 25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와 경남 서부에도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중부지방에, 모레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까지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잦을 전망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